안녕하세요. 한세대학교 김경숙 교수입니다. 오늘은 강박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격 장애. 여러분들은 성격 장애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기도 하고, 또한 저희들이 나에게 이런 성격 장애가 있나 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잖아요. 성격 장애는 자신을 부적응 상태로 이끄는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타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성격을 성격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발전해서 성인기에 개인의 성격으로 굳어져 심리적 특성이 부정적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성격 장애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격 장애의 정의 및 진단 기준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개인의 지속적인 내적 경험과 행동 양식이 사회의 문화적 기대로부터 심하게 이탈될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말을 할 때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그런 문화적 기대로부터 밖으로 돌출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지, 자기나 타인 또한 사건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식에서 이탈될 경우와 정동이라고 해서 정서 반응의 범위라든가 강도, 불완전성, 그다음에 적절성에 대한 방식에서 이탈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의 기능에서도 이러한 어떤 정도가 있지 않고 그 정도의 상태를 넘어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충동 조절이 잘 안 됐을 때도 저희들은 이런 거를 장애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동 양식이 매우 경직되고 융통성 없이 생활 전반에 만연하고 있으며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기능 저하를 초래할 때 이렇게 저희들은 성격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동 양식은 청소년기에 발달하여서 성인기에 자리를 잡고 이제 쭉 그걸로 굳어져 가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들은 성격 장애라는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성격 장애의 하위 유형을 먼저 보겠는데요. A군 성격 장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군이 있고 B군이 있고 C군이 있다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DSM-5라고 해서 정신 성격 편람되어 있는 그 학회지를 보면은 A군 성격 장애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기이한 행동 성격 특성을 나타낼 때 A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편집성 성격 장애와 분열성 성격 장애, 분열형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B군 성격 장애는 정서적이고 극적인 성격의 특성을 나타낼 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반사회성이라든가 연극성이라든가 자기애성 그리고 경계성 성격 장애가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C군 성격 장애는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많이 가진 성격 특성인데요. 극적인 성격 특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박성, 의존성, 그 다음에 회피성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부분은 강박성 성격 장애입니다. 강박성 성격 장애, 여기는 C군의 성격 장애에 속하는데요. C군은 불안하고 소심한 행동 패턴을 갖고 있고요. 네, 첫 번째가 강박성 성격 장애입니다. 강박성 성격 장애는 원하지 않는 강박적인 사고와 그 사고로 인해 야기되는 불편감을 줄이려는 행동으로 정의되는 장애를 강박성 성격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강박적 사고라는 것은 개인에게 심한 불안과 불편감을 야기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각, 즉 충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미지라든가 개인의 의도나 의지와 관계없이 의식에 침투해 오는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속 시간을 재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복적으로 손씻기를 강박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속으로 숫자를 세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 잔디에 누워서 센치를 재면서 이제 가위로 잔디를 자르고 있죠. 또 중간에 보시면 연필을 아주 균형을 잘 지켜서 이렇게 각을 잡아놓고 세우기도 합니다.
또한 뭐 저희들 사실 주부들은 이렇게 옷 정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 이게 무슨 강박적 사고야? 강박적인 행동이야?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것 또한 강박적인 장애의 성격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강박성 성격 장애는 핵심적인 특징으로는 네, 완벽주의.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를 끝낼 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세부적인 상황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성취 지향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중심일 가능성이 크고요. 회사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능률적인 사원으로 또한 이제 그런 직업으로서 굉장히 인정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여기에 강박성 성격장애의 특징 하나가 인색함입니다. 감정에 인색하기도 하고 돈에 인색하기도 하고 어쨌든 나에게도 인색하는 부분도 있지만 남에게도 인색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 강박성 성격 장애는 이렇게 먼저 생각을 보면요. 강박 사고가 있는데요. 강박 사고는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사고, 그 다음에 충동 및 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아 이질적인 사고가 있고 자아 동질적인 사고가 있는데요. 자아 이질적인 사고는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뭘 어,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아 동질적인 사고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도 그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를 때려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이런 아이의 어떤 부분을 보고 때렸는지를 이렇게 사과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열 성격 장애 환자들은 이 자아 동질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분리하기가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박 사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성적 강박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태적 강박적으로 생각한다든가 근친상간을 저지르고 싶은 생각이라든가 충동을 느낀다든가 이런 정서적 이미지를 떠오른다든가 이런 것이 또한 있고요. 또한 동성애적, 그다음에 성폭력 우리 요즘에 많이 시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성폭행 하시는 분들을 보면 끊임없이 이 성폭행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고 거기에 한 충동에 못 이겨서 자기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냥 몸이 가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성적 강박 사고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또한 있으며 또한 공격적인 강박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신이 늘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타인을 죽이고 싶어 하는 어떤 강박적인 사고에 시달리고 있거나 그리고 말이나 부주의의 함으로 피해를 입히는 생각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오염의 강박 사고가 있는데요. 특별히 뭐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병균이라든가 환경의 오염 물질이 나에게 피해를 줄까봐 또 못하시는 분들 계시고 신체 배설물에 대한 그 더러움에 대한 오염이 될 것 같은 강박 사고 때문에 사실 부부관계를 못하시는 분도 저는 상담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근데 또 아이는 어떻게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그런데 본인 하는 얘기로 들어보면 자기는 자기 평생에 아이를 낳은 게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몇 번의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보았거든요. 이런 강박적인 사고, 그래서 남편이랑 그런 관계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거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축적에 대한 강박 사고를 많이 보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저장장애라고 많이 말하기도 하는데 뭔가를 이렇게 대칭을 맞추거나 아까 연필을 꽂아놓은 것처럼 정확성에 대한 강박적인 사고를 하신 분들이 또한 계속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본인이 굉장히 불편해서 여러 번 그거를 시도하고 시행하고 또한 고쳐놓고 또한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실수 할까봐 또한 강박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저도 한번 차를 이렇게 도난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모르게 자꾸만 차를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를 반복하는
강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차에 문을 잠그고 그냥 올라와도 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고 제가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저의 어떤 그 트라우마가 저에게 강박적인 성격을 일으켜 놓기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사고가 이런 종교 강박에 대한 사고인데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신성 모독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듯이 노하듯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렇게 신성 모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도덕성에 대한 생각, 충동, 심상들로 인해서 강박적인 사고가 일어나서 본인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박 사고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떠올라 오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강박 사고가 강박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내 안에 강박 그적인 불안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불편감을 예방하고자 줄이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더 두려운 사건이나 상황에 올까봐 더 누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돼서 다시 강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와 행동은 임상 집단뿐만 아니라 그 일반인에게도 보편적으로 사실은 많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사고와 이런 강박 장애를 가진 분들이 행동하시는 거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사고와 행동이 융합되어서 그 강박장애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요즘에는 인지행동치료가 또 많이 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죠. 네. 강박적인 행동은 반복적인 불안 감소를 위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내현적인 강박 행동과 외형적인 강박 행동이 있습니다. 내현적으로 강박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숫자를 세거나 기도를 하거나 일정한 문장을 반복해서 외우거나 특정한 심적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실제적인 강박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외형적인 강박 행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손을 씻는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물건을 정리한다거나 다시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텔레비를 한번 보다가 노홍철 씨가 집안에서 하는 행동을 제가 유심히 본 적이 있거든요. 무한도전을 통해서. 네, 근데 그분이 그 냉장고 안에 그 물건들을 줄을 세우더라고요. 네, 줄을 세워서 앞을 다 보게 향하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병막에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정말 군대보다도 너무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하나도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는 것들 그리고 누가 오기만 하면 걸레를 들고 뒤에 서서 따라다니는 이런 행동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강박적인 행동이 자기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네, 노홍철 씨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외연적인 강박 행동에는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청결에 대한 강박 행동들이 되게 많죠. 지나치게 일정한 방식으로 손을 씻는다거나 그리고 지나치게 일정한 방식으로 샤워라든가 양치질 하는 거, 배변하는 거, 정해진 시간, 그 다음에 몇 번, 그 다음에 어떻게 방식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정리하기 강박 행동들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 주부들은 이렇게 강박적인 행동까지는 아니지만 집안을 정리해야 되는 엄마의 역할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정리하는 거에 강박적으로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물건을 반복해서 정리하고 정렬하는 거. 이제 이것이 정도가 넘어가서 남들이 불편할 정도고 그것에 되게 신경이 쓰일 부분이고 내가 그걸 못하면 안 될 만한 어떤 불안이라든가 두려움을 느끼면 그것들이 강박적 행동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확인하는 강박 행동도 되게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계속 확인하거나 실수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 사실 이런 행동들은 일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완벽을 추구하는 책임감을 가진 자로서 행동하는 건 굉장히 좋으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본인의 신경성을 높일 정도로 된다면 이것 또한 장애이겠죠. 또한 숫자세기 강박 행동이 있는데요. 길을 갈 때 그냥 가지 못하고 계속 말을 하거나 숫자를 세거나 어떤 문장을 이야기하거나, 네, 여러분들이 자폐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시면 이런 일정한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죠. 네, 이것들 또한 강박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박장애의 하위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장애의 하위 유형은 첫 번째, 순수한 강박 사고형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일반인들이 보통 갖고 있는 강박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문을 한번 잠궜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뭐 이 정도는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또 뭔가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다음번에 그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저희들도 주의를 기울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순수한 강박 사고형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내현적 강박 행동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현적 강박 행동은 내면 안으로 단어를 외운다거나 문장을 외운다거나 어떤 숫자를 센다거나 이렇게 마음 안으로 하는 것을 강박 행동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현적 강박 행동형은 아예 드러나게 말로 아니면 눈빛으로, 눈짓으로,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단어 외우기라든가 뭐 말을 건네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강박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현적 강박 행동은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여다보면 청결 행동, 예, 여전히 청결을 너무 신경 쓰는 거, 오염물에 대한 뭐 배설물에 대한 이런 청결에 신경 쓰는 행동이 있고요. 아니면 문을 계속 뭐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가스불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확인하는 이런 확인 행동이 있고요. 반복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닦았는데 또 닦고 또 닦고 하는 이런 계속 반복적인 패턴을 도는 거. 그 다음에 정리정돈, 조금이라도 어질러 있으면 그 꼴을 못 봐서 순식간에 또 정리정돈을 해야 하는 이런 행동들을 강박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장애처럼 수집하는 거에 행동 강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유독히 당신이 뭐 좋아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은 이런 행동을 유발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한 지연 행동이 있는데 계속 미루는 거죠. 될 때까지 이렇게 어떤 자기 불안과 그런 것이 뭐 두려움이 내려갈 때까지 지연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강박장애의 하위 유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박성 성격 장애의 진단 기준을 보겠습니다. 예, 다음 중 4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성격 장애와 마찬가지로 사소한 세부 사항, 규칙, 순서, 형식에 집착해서 일의 큰 흐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지를 보고요. 과제의 완수를 저해하는 완벽주의 성향을 중간중간에 보이는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과 생산성에만 과도하게 몰두해서 여가와 우정을 희생하는지, 정말 일중심민들 분들, 뭐 일중독이라고 저희가 소위 말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생산성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능력 위주인 이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가정이라든가 자녀들과의 어떤 우정이라든가 친구 관계에 대해서는 단절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죠. 이런 경우에도 이 장애의 진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덕이나 가치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고시식하게 융통성 없이 행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기도 하고요. 무가치한 물건,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물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그 정도의 가치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까지도 너무나 집착을 하고 못 버리게, 버리면 다시 갖다 놓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강박 장애의 진단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신이 일하는 방식을 스스로 고집하거나 완고함을 보일 때, 네, 이렇게 그래서 강박장애들은 사실 더불어 같이 일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함께 일하는 걸 굉장히 못 견뎌하고 또한 그분들 속에서 스스로 왕따가 되기도 하고 왕따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굳이 고집해서 어려운 길을 돌아서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혼자 그 일을 주행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마치 굉장히 구두쇠처럼 인색한데
본인이 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렇게 자신과 타인에게 구두쇠처럼 인색함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경직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고 어떠한 부분에 완고함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8개 중에서 4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키면 강박성 성격 장애의 증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박성 성격 장애의 임상적인 특징을 보겠는데요. 이 임상적인 특징으로 유병률은 일반 인구의 1% 정도가 강박성 성격 장애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정신과 환자의 3%에서 10% 정도가 이렇게 임상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강박성은 강박적인 어떤 장애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문제로 병원을 갔다가 이렇게 강박성 성격 장애의 특징으로 지정돼서 진단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많이 진단됩니다. 뭐 자기애성 성격장애나 연극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자가 이렇게 더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강박성 성격장애는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더 많고요. 강박성 성격장애는 나이가 지날수록 증세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활 영역이 더 좁아지기도 하고 관계 영역이 더 좁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융통성이 더 어른이 되면 나이를 먹었다는 것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박성 성격 장애와 강박 장애는 많이 다릅니다. 강박성 성격 장애는 정신병으로 진단을 내리는 거고요. 강박 장애는 그러한 증세가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박성 성격 장애나 강박 장애는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성격 장애까지 가지 않는 거, 그 경계선을 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사하기도 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박성 성격장애의 원인은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학문기 성격을 이야기하는데요. 아이의 발달 단계에 관략근 발달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너무 빨리 엄마들이 배변 훈련을 하면서 엄격한 배변 훈련을 하게 되면 규칙성이라든가 완고성, 인색함, 정서적 억제, 도덕의식 이런 것들이 발달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변 훈련을 받으면서 아이들은 학문을 통한 쾌감에 초점을 두는데요. 이 학문기에 통한 쾌감을 초점을 둘 때에 그 학문기의 보유 성격이 돼버리면 이런 욕구가 과도한 좌절을 겪어서 완벽주의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질서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인색함을 나타낸다고 보았고요. 또 학문기에 배출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통해서 너무 과도하게 해버리면 학문기 욕구의 과도한 충족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분노 표출을 하는 성향으로 발달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아이 어린 나이에 학문기 성격, 보통 이제 이 학문기 성격이 언제예요? 아이가 돌을 지나서 2돌 될 때쯤이잖아요. 보통 17개월에서 시작을 하는데 어떤 부모들은 17개월 된 아이에게 꼭 그 책에서 본 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격한 훈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가 2돌 지나서 못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발달 시기마다 달라서. 그래서 조금 엄마들이 인내심을 갖고 아이를 도와줘야 하는데 이렇게 학문기 때 너무나 빠른 아이 발달 단계랑 맞지 않은 배변 훈련을 하면 이것들이 강박성 성격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또한 부모의 과잉 통제적인 양육 방식을 보았는데요. 아이가 처벌을 피하고 인정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통제를 하고 완벽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분노와 거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이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과장되게 표정하고 친밀하고 따뜻한 감정 표현을 억제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럴 때 뭐가 생기냐면 엄격한 초자아가 내면화가 된다는 거죠. 예, 너무 이성을 뛰어넘은 초자아의 통제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면화가 되면 본인 또한 강박적인 성격 장애로 자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강박성 성격장애의 원인으로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문기에 억압된 욕구나 충동이 재활성화되어서 방어기제를 만들어낸다고 보았고요. 방어기제는 또한 격리나 대치, 반동 형성, 취소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격리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대가 또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가 이 격리라는 말을 굉장히 쓰잖아요. 네. 그래서 격리라는 건 뭐예요? 다른 것과 통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떼어놓는 것. 그 다음에 대치라는 것은 나의 감정이나 욕구를 위험한 상황이나 사람으로부터 분리해서 안전한 곳으로 돌려서 보상받는 것. 예를 들면 직장 상사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분노라든가 화를 표시하지 못하고 만만한 밑에 직원에게 대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치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반동 형성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리 상태나 반대되는 행동을 심리 상태나 그 정서를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회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굉장히 증오심이 많은 여자분이 오히려 남편에게 증오심을 표출하거나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헌신적으로 너무나 사랑이 많은 것처럼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분노를 죽이고 또 예를 들어서 불쾌감을 회피하는 동시에 결혼 생활에 대한 파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취소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거나 거두어 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 방어기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두엽의 기저핵의 기능이 손상돼서 이런 강박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고요. 또한 세로토닌과의 연관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강박성 성격장애가 이렇다라고 하는 의견들은 다분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강박성 성격장애의 원인으로 인지행동치료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경직된 신념 체계가 강박성 성격장애를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돼. 이런 역기능적인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면 나는 실수하지 않아야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또 본인이 믿거나 모든 행동에는 옳고 그름이 있어.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은 굉장히 사실 맞는 말이죠. 모든 행동에는 옳고 그름이 있지만 모든 거에 행동에는 옳고 그름이 있긴 하지만 모두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인지적 입장에서는 중간이 없고 그냥 극단을 달릴 때 이런 것들이 경직된 신념체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시 강박성 성격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지적인 오류가 있는데요. 이제 인지적 오류라는 거는 이런 신념 체계에서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흑백 논리적 사고가 있고 중간이 없고 완벽 아니면 실패 이렇게 바라보는 시점들, 재난적 사고, 예를 들면 불완전한 것과 실수의 부정적 결과를 과장되게 해석하는 거죠.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지만 작은 실수를 굉장히 과장되게 생각해서 앞으로 또한 이것이 또다시 일어날 거라고 이미 내가 가장해서 생각을 해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미 확대와 의미 축소가 있는데요. 세부 사항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확대해서 본다는 거죠.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작은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이제 이렇게까지 의미 확대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의미 축소를 해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인지적 오류를 일으켜서 경직된 신념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강박성 성격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박성 성격장애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요인이 있다라고 봐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불완전감, 그러다 보니까 완전하고자 하는 어떤 우리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박성 성격장애는 발병 시기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다른 장애와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강박적 성격 특질은 틱장애 같은 다양한 장애와 공존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런 것들은 행동적 둔감화 치료가 효과적이긴 한데 그건 뒤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박성 성격장애 임상 사례를 보겠습니다. 39세 S의 아내는 남편이 정서적으로 멀게 느껴지고 도전 정신이 부족해서 항상 늘 하는 일만 반복하려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자신의 계획이 유지되기를 고집하고 아이들이 길에 쓰레기를 버리자 다시 돌아가서 주워 오게 하고 1시간 동안 훈계를 하는 거죠. 그는 가족과 외식이나 나들이를 일절하지 않고 적금 드는 것에서만 집착을 하는 거죠. 또한 그는 회사에서 유능한 사원으로 인정받긴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일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의 두려움이 잠시 미뤄지는 것이 뿐이며 일이 실패했을 때 최악의 공포를 느낀다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일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그가 하는 일들은 항상 정돈되어 있어야 하고 그는 주말에도 집에서 하루 종일 회사 업무를 보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이 한번 처리한 업무를 다시 점검하는 일이다. 이렇게 사례를 썼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걸 느끼시고 어떤 걸 보게 되시나요? 네, 이 아내는 이제 본인이 남편하고 멀게 느껴지는 행동을 사실 하고 있죠. 그리고 일만 반복, 남편이 도전정신이 부족하다고 항상 남편은 똑같은 일만 반복한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여자분도 지금 똑같이 일을 반복하고 있죠. 집에 오면 밀렸던 일을 가지고 오고 매주 말에는 그 일의 회사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고 또한 그것들은 이미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약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최악의 공포를 느끼지 않으려고 그 일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과 어디를 여가 생활이나 이렇게 하지도 않지만 또 도덕성이 굉장히 높으셔서 아이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다시 돌아가서 주워오게 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1시간 동안 훈계를 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박성 인격장애는 굉장히 인색함, 그 다음에 굉장히 틀이 좁은, 경직된,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자유롭지 못한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강박성 성격 장애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네. 보통 정신과에 가서 이제 뭐 우울이라든가 불안 때문에 가시게 되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강박성 성격이라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약물 치료를 합니다. 크로미프라민이나 SSRI라는 약물을 치료해서 조금 더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이완시켜주는 이런 약물을 쓰기도 하고요. 네. 또 뭐 노출 및 반응 방지법이라고 해서 불안 자극이나 사고에 노출하되 강박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보고 너무나 불안해하면 그거를 굉장히 계속시켜서 그 다음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반응 방지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적인 기법으로는 침투 사고, 그러니까 이 인지적인 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아까 말씀드린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든가 부정적 사고들을 수정하는 것들을 가지고 치료하기도 하는데요. 네. 가장 주된 치료법은 개인심리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그 초자아가 내면화됐기 때문에 그 초자아를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엄격한 통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을 해주고 감정 표출의 두려움과 부적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 그 다음에 과도한 감정 통제의 노력을 자각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자각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의 원리는 정신분석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 자아를 또한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무의식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것들, 우울한 것들을 주는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꺼내놓고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성격을 육성하는 거에 치료적 원리를 갖고 있고요. 치료적 기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프로이드의 자유연상이라든가 꿈분석이라든가 또한 전이분석, 지금 뭐 내담자가 저항하는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기도 하고 또한 뭐 꿈이나 뭐 이런 단어 연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석을 해주기도 하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훈습하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정신분석 치료는 이제 이렇게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서 사실 정신분석으로 치료를 하면 되게 좋긴 한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그 본인 스스로가 통찰하기까지 통찰하고 또 통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치료 기법을 인도할 수 있는 치료자는 굉장한 상당한 기간의 수련을 받고 네, 또 많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치료자를 만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라는 거. 네. 그래서 치료가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박성 성격장애 치료는 또 인지행동 치료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 체계,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도식들을 가지고 거기에 엮이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어떤 불안을 일으키는 것들이 어떤 건지 초점화하고 그래서 현재 문제에 초점화해서 치료적인 관계 형성을 하는 거에 굉장히 동맹, 예를 들면 치료자와 내담자의 치료적 관계 동맹을 맺는 거에 일단 시작을 하는데요. 예, 사실 이 부분도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강박성 성격장애 있으신 분들이 사람을 사실 잘 믿지 않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신념을 탐색을 하는 거죠. 엮이는적인 것을 탐색을 하고 그러한 신념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시켜주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어떠한 아유, 네,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는지 대체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현실적인 신념, 유연한 신념으로 대체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인지행동적 치료 목표는요, 엽기능적인 신념을 좀 더 현실적인 지금으로 갖고 오는 거죠. 유연한 신념으로 변화시키고 적응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는 건데요. 이제 이러다 보려면 관점을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옳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돌려주는 작업은 굉장히 사실 말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심리 공부를 하시다 보면 도구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다른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특별히 이제 인형 치료에서 그 가족 세우기라든가, 뭐 인형 치료라든가, 이제 이런 대리 것들을 도구를 써서 나의 어떤 행동을 바라볼 수 있는 거, 뭐 거울 기법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증가시키는 거고, 치료적 원리와 치료 기법에서는요, 네,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관찰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오는 것들. 예,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런 부정적인 사고는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강박적인 행동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부정적 정서성이 굉장히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적 정서성을 다른 말로 신경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특질은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 중에 하나인데 슬픔이나 불안이나 죄책감, 뭐 수치심, 걱정 이런 것들을 이런 부정적 정서에 타고난 경향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부정적 정서성은 많은 정신병리에 취약한 요인이기도 하고 또한 나쁜 치료적 예우를 보이도록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격 장애에서 주로 이제 이런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부정적 정서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후가 되게 좋지가 않고 치료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적 사고를 유발을 해서 예,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부정적인 사고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잘 이렇게 또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또한 인지와 정서와 행동에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그 내담자에게 인식하기 하는 것이 되게 어렵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 사고의 지지적인 증거와
반대 증거를 검토해서 내담자에게 통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이거 말고도 현실적인 대안적 사고가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 본인은 사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좀 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현실적인 대안적 사고가 있는지 있다면 그거를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사고와 대체해서 써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엽기적 신념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치료적 원리이자 치료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갖고 계시나요? 또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나의 인지와 정서, 행동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도 생각해 보시고 내 옆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다른 대체 방법을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 왜 나는 계속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나의 역인적인 신념은 어떤 것들이 있나?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수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박성 성격 장애의 주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강박성 성격 장애의 주 특징 중에 부정적 정서성과 경험적 회피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정적 정서성은 높은 부정적 정서성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에 대한 부정적 지각 때문에 문제를 직면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이때 회피 전략의 물질이나 행위 중독이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 정서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뭐 기쁨이라든가 뭐 행복한 마음 이런 게 아니라 뭐 슬픔이라든가 두려움, 불안, 죄책감, 수치심, 노여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성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 지각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럴 때 회피 전략에 다른 물질이나 행위 중독이 포함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거나 뭐 성을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놀잇감을 이렇게 빠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 네. 아니면 다른 뭐 배우자에게 이렇게 빠지는 것들 또한 이런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정서성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강박성 성격장애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경험적 회피인데요. 개인이 신체적인 감각, 사고, 정서, 기억, 행동적 경향성과 같은 특정한 사적 경험들과 자기가 접촉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사건을 겪었다면 그 기억이 그 정서가 나에게 너무나 부정적인 역할을 갖다 주고 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오히려 그걸 접촉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형태와 빈도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 맥락 예전에 그게 그냥 있던 사건으로 바라보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참아내기가 힘드니까 그러한 맥락을 바꾸려는 시도를 경험적인 회피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적인 개인적인 경험, 원치 않은 사고나 감정, 기억, 신체적 감각 등 부정적인 정서에 머무는 것을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히려 반동 형성처럼 적극적인 행동을 해버리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버리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적 회피라든가 부정적인 정서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이 원하지 않는 사적 경험은 사실 그 자체로는 해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 겪었던 어떤 정서적 이미지라든가 정서적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플래시백이 돼서 올라와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우리의 기억이잖아요. 기억을 그냥 우리가 바라봐 주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기억이 올라올 때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내리는 우리의 언어적, 인지적 평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혐오적인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길까요? 억압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런 경험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억압을 함으로 말미암아 불안한 증세라든가 우울한 증세가 더 증가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 연구 논문을 많이 보다 보면 이런 사고 억압을 주로 대처 전략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울이나 불안의 증상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부정적인 정서를 줬던 어떤 내 안의 그림자라든가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를 그냥 왜곡하지 마시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거를 어떤 언어적이나 인지적 평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용이라는 거는 사적인 경험을 향하는 사실은 적극적인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어떠한 제안이나 평가, 어떠한 단어도 아니라 그냥 유지하려고 애쓰거나 없애려고 애쓰거나 이러한 태도 없이 그냥 내가 했던 그 경험에 완전히 노출되는, 열어놓는 그런 상태를 수용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렇게 강박적 성격 장애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분석에서는 어린 시절 배변기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우리의 비합리적인 신념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는 우리의 어린 시절 기억이 원활하지 않았고 기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그걸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불안을 낳게 되고 또 다른 우울을 낳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또 다른 강박적인 행동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들이 지나왔던 어떤 경험들, 내가 겪었던 어떤 사건들, 그 사건들을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비합리적인 신념이 만들어지도록 내가 그거를 자동화시킨 것이 아닌 그냥 그 사건 그냥 하나로 바라보려는 어떤 애쓰지 않음, 또 어떻게 왜곡하거나 그걸 유지하려고 하거나 억압하려고 하지 않는 그냥 그 내려놓음의 자세에서 우리는 수용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강박장애, 성격장애라든가 다른 성격장애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험할 때는 짧게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치유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첫 발걸음은 그런 경험을 했던 나를 수용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참고 문헌은 여러 논문들도 봤는데요. 일단 제가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현대 이상심리학 2판 권성만 선생님 책을 참조하였고요. 또한 이상심리학, 성격심리학 권성만 선생님의 책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향 강박적이라든가 다른 정신장애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어린 시절의 경험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에 대한 책을 쓰신 김중호 교수님 책을 봤고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의 2의 3판 최정윤 선생님의 책을 참조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여러분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한 이런 강박성 성격 장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더 돌아보시고 수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